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세상 읽기의 바탕 역사 공부라고요. 새해가 됐는데 제가 이제 와파사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을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주제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문, 사, 철. 이 세 가지 흔히 얘기하죠. 문학, 역사, 철학. 어쨌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뭐 어느 정도는 그들의 성장을 조금은 책임지고 도와주고 그래야 될 필요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늘고 함께 나누는 공부도 늘고 그래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옛날 고전을 좀 간단히 배우고 그런 걸 좀 소통하는 이제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학도 읽고 있고요. 이제는 역사까지 건드리게 되었고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철학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학이 누군가와 공감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종의 감정의 언어를 훈련하는 공부라면 역사는 객관의 언어죠. 수많은 사실들을 훑어보고 그 수많은 사실들을 어, 이제 지켜보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보는 공부가 역사 공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맥락을 짚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철학은 결국은 이제 모든 이 공부하에서 제가 뭐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학과 역사를 공부한 이후에 자기 주관을 갖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다양한 것을 비평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이 어떤 감상을 이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면 역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객관의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이죠. 그러면 철학은 자기의 의견,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담기는 글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중학생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각각 수업을 열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이랑은 뒤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곰브리치 세계사를 읽고요. 초등 고학년하고는 나의 첫 세계사 여행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아이고야. 이 책은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읽는 책은 중국과 일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를 해보죠. 이게 어제는 갑자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잘 이걸 이제 글도 쓰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어요. 자, 오늘은 좀 됩니다. 곰브리치 세계사 소개를 먼저 좀 해보죠.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 이 책을 총 10주에 걸쳐서 일요일 밤 9시에 봅니다. 사실은 좀 제가 선호하는 시간은 아닌데 나름 또 시간을 잡아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세계사 공부하면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꼭 읽어보지 않다 하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곰브리치라고 하는 이제 곰브리치 세계사니까 곰브리치라고 하는 작가의 책이고요. 이 곰브리치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09년에 태어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이름은 에른스트 곰브리치입니다. 뭐 미술사를 연구한 사람이고 책을 이제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책을 소개할 텐데 이 연구자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썼고 큰 인기를 끌어서 오늘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된 역사책입니다. 어, 이 책을 좀 고르기 전에 제가 이제 세계사 공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사실 이런 고민 중에 이 책을 물론 이제 이전에 읽었긴 했거든요. 아이들과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쉽게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세계사 공부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책이 뭐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세계사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사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세계의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상 세계사는 유럽사입니다. 현대 20세기까지 유럽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유럽 위주의 역사죠. 물론 오늘날 세계사를 이런 한계들을 좀 넘어서려는 시도가 있고 실제로 이 곰브리치 세계사도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이야기하고 인도, 중동 연안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이 사람이 미술사를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사나 예술사는 유럽사에서 주로 서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는 곧 유럽사라고 하는 이 어떤 한계를 이 책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계사가 유럽사라고 하는 한계는 비단 이 책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책들도 동일하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이 책이 1936년에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벌어졌던 이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다양한 사건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세계 강대국들의 관계? 그런 문제를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사 책이 보통 이제 현대사를 다 다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 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근대 역사까지를 주로 다루니까 꼭 이 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런 한계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여러 책들을 좀 훑어봤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세계사라고 하는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책은 너무 얄팍하고 어떤 책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 곰브리치 세계사만 하더라도 제가 같이 아이들과 읽어봤을 때 물론 이제 재밌게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세계사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읽기에 이게 그렇게 이제 세계사 책 치고는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나름 벽돌책처럼 느껴집니다. 어찌됐건 한 400페이지가 넘고 이 책을 한 호흡으로 읽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보다 더 긴 책, 방대한 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 책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또 뒤지고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수없이 읽혀왔던 책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술사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사에는 아놀드 하우저라고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고
그 책도 개정판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대신할 책이 별로 없나?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저도 곰브리치 세계사로 10주에 걸쳐서 이번 주말부터 읽기로 합니다. 한 주에 약 한 40페이지 정도를 읽고요. 요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글쓰기를 하되 어찌됐건 역사라고 하는 건 감상을 쓴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감상을 남길 수는 있죠. 어떤 영웅들을 만나면서 멋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정리하는 글쓰기. 예를 들면 이제 그 디피니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은 뭐뭐뭐다라는 식으로 혹은 요약하는 글쓰기를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약 40페이지의 분량을 읽고 총 챕터가 40챕터로 돼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한 4챕터씩 다르게 이야기하면 4가지 주제를 보는데 그 주제들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보는 훈련을 하려고 하고요. 일종의 이제 이 비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제 간단한 문장들로 정리해 보는 것. 어떤 이제 친구들은 역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단어, 키워드 중심 혹은 그 단어와 키워드와 사건들의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인드맵 같은 훈련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도움이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들을 뭐 각각의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의 연관들을 이제 쉽게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식으로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뭐 문학이나 철학을 조금 더 중시하고 그런 스탠스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정보들을 낱낱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정보를 묻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한다면 이것이 문장이 되지 않으면 죽어버린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게 할 거고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는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정보를 봤을 때 이걸 정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좀 친구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 훈련을 해보면서 책을 읽고 나서 보면 조금 역사라고 하는 것이 큰 줄기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제 지금 또 읽은 뒤에 뭘 공부할까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그냥 고민만 조금 소개를 하면 이 책이 저자가 미술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예술사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역사책 치고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장점이긴 해요. 뭔가 느낌이 있는 책이긴 해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건조하다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이 책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겠죠. 하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크게 뭐 좀 단점들이 또 있죠.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과학사도 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현대 사회를 만들었던 게 다양한 과학 기술이고 그 과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상사, 철학사가 부재했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현대인들이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아주 대표적으로 개인, 자유, 권리, 뭐 이런 어떤 개념들에 대한
이제 접근이 없다는 점이 아쉽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참고할 어제 이제 열심히 서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코스모스. 철학사에서는 소피의 세계, 나중에 흔히 말하는 벽돌체고 이런 책을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스모스는 과학에서도 천문학 분야를 다루고 있죠. 이제 우주. 근데 이제 어찌됐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제 전통적인 사회화 생각했을 때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활동의 어떤 상상의 범위가 확 늘려지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책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어떤 과학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제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볼까? 철학사는 소피의 세계가 이제 소설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책을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책을 볼까? 했던 생각이 있고요. 넓게 보아서는 이 비문학 책을 이제 어린이 청소년, 특히 이제 청소년들 훈련을 할 때 뭐 총균세라든가 사피엔스 뭐 이런 책들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책보다는 이런 책이 낫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 곰브리치 세계사를 아이들과 읽어보면서 그리고 참여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어떠한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들, 책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두꺼운 정보들을 습득해보고 소화해보는 훈련들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곰브리치 세계사를 같이 읽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곰브리치 세계사가 이제 조금 책을 잘 읽고 역사 공부를 넓게 하는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책을 근데 한 중학생 정도는 돼야지 좀 읽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역사 공부를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뭔가 했을 때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첫 세계사 여행이라는 책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역사 공부가 어려운 거는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고유명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나라 이름이 있고요. 인물 이름이 있고요. 게다가 어떤 사건 하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명.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그리고 공부가 해결해 주는 면이 있겠죠. 두 번째로 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 시간이 언제인지를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 잘 가늠을 못해요. 기원 전과 기원 후 그게 어느 정도가 이제 떨어져 있는지 가늠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대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간의 뭐라고 할까요? 바탕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하죠. 15세기와 17세기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중세와 고대를 구분이 못하고 그게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좀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한국사를 공부하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구분하고 그러다 보면 요거는 이때쯤 벌어진 사건이겠고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세계사나 역사를 공부할 때 이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사. 어디서 벌어졌는지 너무 멀고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저도 뭣도 모르고 옛날에 역사 공부를 했던 거죠. 이게 지금 뭐 유럽에서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사건인지, 근데 일단은 그냥 먼 데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역사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이 공간적인 이제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은 후자의 문제, 이 공간적인 어떤 한계들을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어려운 그런 한계들을 조금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세계사라고 하지만 총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를 총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는 유럽, 아메리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일본. 일단 이거는 출판사에서 책 속에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사가 결국은 유럽사라고 한 한계가 있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공부할 때는 세계사 공부할 때도 중국과 일본이죠. 잘못 썼네. 일본에 대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식이 없거든요. 사실은 세계사라고 할 때 중국과 일본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건 한참 뒤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부분 접근하는 건 세계사를 그냥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풍부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책은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 저녁에 읽어갑니다. 화요일 날 저녁 8시. 그래서 읽어가고 이 책은 총 8주에 걸쳐서 읽을 예정이고요. 4주는 중국 이야기를, 4주는 일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일본 여행을 이번에 처음 갔다 왔거든요. 지난 달이네요. 정확히 2월 초에 처음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을 그렇게도 모르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일본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그래도 이쪽 이제 흔히 말하는 동양학을 한다는 사람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반성하면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중국 역시도 이제 저는 이제 중국 공부는 많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을 잘 모르시긴 하죠. 사실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이제 책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여전히 먼 나라입니다. 많은 걸 모르고 낯설고 그러죠. 근데 굳이 세계사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중국사와 일본사는 사실상 한국사를 공부할 때 좀 필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사를 공부해야지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중국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본사는 중국사보다는 조금 덜하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삼국시대부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중국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가 뭐 이런 걸 알아둬야 되긴 하죠. 일본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난 이후 임진왜란 좌우로에서는 일본사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과 일본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사를 풍부하게 그리고 확실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조금 연령대를 낮추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낮은 학생이 읽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방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읽기 훈련이 돼야지 읽을 수는 있겠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렇게 공간으로 세계사를 소개한다는 점을 이해해도 중국과 일본의 이제 책 제목이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지역, 구체적인 공간을 계기로 삼아서 소개한다는 점에서 뭔가 더 실제적이고
구체성이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책을 8주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읽을 예정이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유럽, 아메리카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지금은요. 아니면 서아시아, 아프리카로 갈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서아시아, 아프리카는 어찌됐건 좀 멀잖아요. 유럽, 아메리카가 일단은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갈 예정이고요. 인도, 동남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책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공부를 하자고 하면 관심을 그래도 두는데, 인도, 동남아와 서아시아, 아프리카는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중국, 일본만큼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어떤 그런 게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이 들어서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국사를 좀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더라고요. 중국사가, 그쵸? 한국사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중국사를 읽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좀 폭넓게 공부를 한다면 중국사에 대한 지식들이 좀 쌓여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품이 많이 드는 공부긴 하죠. 자, 이렇게 역사 공부를 이제 와파사당에 진행할 책들과 공부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제목도 그렇게 붙여봤지만, 저는 역사 공부가 세상 읽기에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변하는 다양한 어떤 현대 사회의 극심한 변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만큼 이제 전통 사회와 달라졌는가? 그런 질문을 연구자들은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역사에서는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장기 지속. 그러니까 장기 지속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지속, 유지되고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역사 공부할 때 역사의 어떤 발전 단계,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발전 단계로 보면 결국은 근대와 현대는 단절되어 있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연속되어 있고 그 연속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의 생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어떤 걸 공부한다고 했을 때 역사는 중요한 기둥이 되긴 해요. 뭐 깊이 있게 학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책을 읽는다 할 때, 예를 들면 뭐 1940년대 독일 작가의 책을 읽는다. 이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 있고, 특히 1940년대 독일이라고 하면 되게 특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것, 읽어보는 건 전혀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역사 공부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역사책들이 많고 인기 있는 역사책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권의 역사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곰브리치 세계사와 나의 첫 세계사 여행, 이건 총 4권으로 돼 있고요. 참, 곰브리치 세계사는 이제 찾아보시면 책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개정판을 읽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이렇게 좀 얇은 책으로, 가벼운 책으로 돼 있는데,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인터넷 서점 보면 예일대 뭐 한정판인가 이렇게 양장본으로 돼 있는 책이 있을 텐데, 책 보기에는 그냥 글만 읽을 게 아니라면 예일대 이제 책 표지에 위에는 아이보리색, 밑에는 뭐라고 할까요? 저 색이 하늘색이라고 할까? 요 책 표지가 조금 더 보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도판도 많고
종이가 반짝거리는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책 읽기 느낌보다는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죠. 일단 읽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읽기를 시작점을 삼는 입장에서 개정판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책값도 읽기 더 싸고 가볍기도 해서 선택을 했는데 크게 보아서는 이제 역자도 같고 조금씩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개정판과 예일대판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여튼 한번 참고하세요. 저는 개정판을 아이들과 이번에 읽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요. 역사 이야기를 두루두루 정말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 조금 한 2, 3분 더 얘기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사 공부가 참 재밌긴 하죠. 그쵸? 근데 좀 제가 까다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공부가 재밌지만 좋은 역사책을 찾기는 좀 어렵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게 세계사라고 하는 범주까지 가면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계사는 유럽사다. 그리고 세계사라고 하는 것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세계사 읽기보다는 좀 다른 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의 세계사, 곰브리시 세계사 정도는 읽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는 역사 공부 가운데 한국사 쪽이겠죠. 이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박시백의 고려사 읽기에 대한 수업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도 소개하고 책도 한번 소개를 하죠. 8살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고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 사실 8살이면 어려서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그냥 쑥쑥쑥쑥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림책 같은 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세계사 같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거가 인물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 인물에 대한 소개들이 있는 어떤 그림책들, 작품들이 있고 그런 책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8살 친구들이랑은 저는 함께 하질 않아서 그 나이 때가 보기 좋은 책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과 읽었던 책 가운데는 그림으로 읽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책이 1학년은 조금 이제 1학년 같이 보셔야 되겠죠? 8살이면. 근데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하면 좀 아이들은 되게 흥미롭게 잘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으로 보는 땡땡땡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이들과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를 같이 읽었었는데 그림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그림으로 보는 삼국유사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좋았었다.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른 책은 제가 아이들과 같이 보지는 않았고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는 아이들이랑 같이 봤어요. 이게 여기 붙여질까 모르겠는데 이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모르겠고 2, 3학년과 재밌게 봤습니다. 뭐 역사 공부와도 연결이 될 거고 이제 공유 연령대에서는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책들을 요즘 잘 나온 게 많으니까 그런 책을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아이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남의 역사거나 우리 역사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우리 역사가 조금 더 친숙할 거고 그랬을 때는 역사에 있는 다양한 의미 있는 장소들 그걸 그림책과 함께 작업하신 분들의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과 읽었던 책 중에는 역사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일단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안 읽은 책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책도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아니다. 다시 해볼게요. 안 들어오네. 조선시대 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민화를, 역사 속에 그려졌던 민화를 고양이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네,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소개해드린 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오늘날 작가들이나 뭐 이렇게 출판사에서 조금 더 이제 낮은 독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읽기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좀 관심을 들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 책은 읽을 분량도 별로 없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굳이 그냥 교과서적인 역사 공부보다는 조금 더 어릴 때는 이런 어떤 풍성한 책들,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책들이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예고입니다. 내일은 언제 이제 제가 켤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박시백 작가가 했던 작품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수업은 아이고야. 광고만 하고 마치죠. 내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의 고려사, 아이들과 함께 읽고요. 이걸 어떻게 읽고 이 책을 왜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었는지, 물론 한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읽을지, 집에 이제 이 책 한 권씩은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과 읽었던 경험들이 있는지 그것도 소개하고, 또 이제 와파사당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 뭐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한번 또 편하신 시간에 라이브를 켜보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DM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본 영상이 아주 갈무리를 깔끔하게 하진 않지만 적당히 다듬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깊은 옹달이라고 치면 될 거고요. 깊은 옹달. 깊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는 와파서당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려두니 혹시라도 앞 내용이 뭐 궁금하시거나 이전에 나눴던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내일 요 박시백의 역사 만화 시리즈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